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신협평가에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 연구원입니다. 금번 발표에서는 예상보다 깊은 메모리 업황 침체 극복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수업체 과점으로 이익 안정성을 얘기해 오던 메모리 업계에서 대규모 영업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국내 메모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기 요인을 종합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신용도 전망에 대한 저희의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메모리 업계가 수조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영업 적자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네, 22년 4분기에는 메모리 주요 3사 합산 기준으로 2조 원 가량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수차례 반복되어 온 메모리 사이클에서 주요 3사 합산으로 수조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사이클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더욱 23년 1분기에는 주요 3사 합산으로 10조 원 가량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과점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 수조 원의 영업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이런 대규모 영업 적자가 발생한 원인을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SK 하이닉스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메모리 산업은 수요와 공급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해서 산이 높으면 볼이 깊게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이번 다운 사이클은 수급의 구조적인 특징이 직전 사이클과는 일부 달라져서 볼이 깊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 요인부터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업계의 비트 기준 공급 증가량을 테크 마이그레이션 효과와 설비 증설 효과 두 가지로 분해한 그래프인데요. 테크 마이그레이션 효과는 선단 미세화 공정 전환에 따라서 웨이퍼 한 장당 메모리 용량이 증가한 효과고, 설비 증설 효과는 라인 추가 등으로 웨이퍼 투입 기준 생산 능력 자체가 증가한 효과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디램의 경우 21년과 22년에는 전체 공급 증가 중에서 하늘색인 설비 증설 효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동시에 그 규모 또한 크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인 낸드의 경우에는 하늘색인 설비 증설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는 직전 다운 사이클이었던 18년과 19년에는 초록색인 선단 공정 전환 효과가 상당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네, 과거 대비해서 설비 증설을 통한 공급 확대 비중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메모리 업체 전반적으로 이런 설비 증설이 이루어진 건가요? 네, 다수 메모리 업체가 21년과 22년에 설비 증설을 통해서 공급 능력을 확대했는데요. 웨이퍼 장수 기준으로는 생산 능력 증가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프에서 업체별 웨이퍼 기준 생산 능력 추이를 보시면 왼쪽의 디램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1년과 22년에 평택 사업장을 증설 및 조기 가동했고, 하이닉스는 21년에 2000 M16을 준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램은 분기당 생산 능력이 21년에 전년 대비 150만 장, 그리고 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170만 장 가량 증가했는데, 지금까지 2년 연속으로 분기당 생산 능력이 100만 장 이상 증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낸드의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팹과 평택 팹 증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청주 팹 증설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21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86만 장의 웨이퍼 기준 생산 능력 증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단일 년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입니다. 네, 주요 업체들이 설비를 조기 가동하면서까지 공급을 늘린 이유는 아마도 팬데믹 기간 빠르게 증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죠. 네, 맞습니다. 그 팬데믹 기간 빠르게 증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비 증설 중심의 공급 확대가 이루어졌는데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미세화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기술 전환을 통한 빅그로스로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증설을 통한 캐파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메모리 업계는 미세화 공정이 물리적 한계에 근접하면서 기술 전환을 통한 공급 확대와 수익성 제고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남색 실선이 웨이퍼당 생산되는 메모리 용량의 증가율을 의미하는데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단위당 영업원가 개선폭도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기술적 한계와 원가 부담을 메모리 업체에도 잘 인지하고 있어서 그동안 실적 발표에서도 수익성 위주의 영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단기적으로는 EUV 공정 확대나 장기적으로는 3D 드램과 같은 테크 플랫폼 전환 개발도 지속해 왔는데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최선단 공정이었던 EUV를 최초로 적용한 1A 나노 제품이 수율 개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전의 1G 나노나 1I 나노 공정 제품보다 비트 증가율이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설비 증설을 통한 공급 능력 확대 비중이 과거 대비 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약 드리자면 사이클을 거듭하면서 기술적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경쟁의 규모와 강도가 직전 사이클 대비 점점 크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기존 미세화 공정이 물리적 한계에 접근하면서 설비 증설을 통한 공급 능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설비 증설 중심으로 경쟁이 전개되다 보면 대규모 투자에 따라서 고정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본 집약적인 메모리 반도체 특성상 대규모 고정비 증가를 수반하게 되는데요. 높아진 고정비를 흡수할 수 있는 수요가 성숙되기 전까지는 단기 수요 변화에 따라서 업계 수익성을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고정비를 포함한 전체 영업비용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반적인 공정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요구되는 클린룸과 제어 장비의 정밀도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상적인 감가상각비에 더해서 중고정비인 유지보수비나 기술개발비 증가 속도도 빨라지는 영향입니다. 그리고 낮은 수준의 직접도를 가진 공정에서도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 비용이 발생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비용 증가 속도가 빨라진 만큼 수요 증가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이 적자가 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메모리 산업은 경직된 공급 대비 수요 예측의 어려움으로 사이클을 반복해 왔는데요. 설비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물리적 한계 극복이나 메모리 수요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가시적인 동력이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당분간은 23년뿐만 아니라 24년까지 투자를 축소하면서 기회비용을 낮추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업계의 캐펙스 전략이나 물량 경쟁 구도에 변화가 있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설비 증설을 통한 대응으로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지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의 영업 적자 원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요 측면에서도 대규모 영업 적자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22년의 수요 상황을 설명드리면 22년에는 메모리 업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요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2년에 디램 수요 성장률은 남색으로 표시된 4.4%인데요. 최근 10년 연평균 성장률 25.2%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직전 다운 사이클인 19년에도 수요 성장률이 23.2%를 기록했던 점을 보면 예상하기 힘든 수요 부진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낸드도 마찬가지인데요. 22년에 8.0%의 수요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최근 6개년 평균 성장률 38.3%와 19년 수요 성장률 39.6%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가파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IT 전반의 수요 부진이 나타난 영향입니다. 네,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IT 업계에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메모리 산업 내에서 수요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대비 수요처 집중도가 상승한 점이 업황 하락폭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주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의 상위 10개 거래처 비중은
2016년 50% 수준에서 22년 70%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렇게 상위 수요처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한 이유는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향 매출 비중이 커진 영향입니다. 여기 보시는 가운데 그래프에서 남색이 업계의 전체 드램 매출 중 서버 매출 비중인데 2016년 22%에서 22년 34%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랜드의 경우에도 서버가 포함된 녹색으로 표시된 엔터프라이즈향 매출 비중이 19년 20%에서 22년 29%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은 소수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별 수요 분산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고객 기반의 다양성은 과거 대비 크게 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은 가격 탄력성에 기반한 구매 패턴이 다른 어플리케이션보다 약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업황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7년에 클라우드 사업자 간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높은 가격에도 서버용 칩을 공격적으로 확보하면서 빅사이클이 도래했던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인력 감축이나 기존 재고 소진 등 보수적인 영업 기조로 전환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수요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의 교체 주기가 타 어플리케이션 대비 긴 점도 가격 탄력성이 약하게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 그래프는 인텔에서 발표한 데이터 센터 서버 사용 전략에서 발췌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서버 구입 비용이나 건설 비용, 그리고 세금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교체 주기가 4년일 때 여기 보시는 검은색 실선인 ROI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모바일은 2년 내외 교체 주기를 보이고 있고 PC는 고사양 게임과 컨텐츠 발전에 따라서 DRAM과 SSD와 같은 부속품의 업그레이드가 빠른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격 탄력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버의 효율적인 교체 주기가 4년인 점을 감안하면 17년과 18년 메모리 빅사이클 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서버 교체가 21년과 22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서버 수요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4차 산업 발전과 함께 서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요처 집중화에 따른 단기 업황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한 공급, 그리고 수요처 집중 같은 공급과 수요 양 측면 모두 일부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신용평가 시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네, 당사는 다운사이클에서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신용도를 판단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보고 있는데요. 첫째가 다운사이클을 감내할 수 있는 재무 안축력, 그리고 두 번째가 재무 안축력을 확충할 수 있게 하는 투자 및 재무 정책 기조, 마지막으로 업사이클로 전환 시에 빠른 재무 안정성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 지위와 기술 원가 경쟁력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말씀드린 시장 지위하고 기술 원가 경쟁력은 사업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세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막대한 자본 투자와 축적된 R&D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3사 과점 구도는 향후에도 공고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메모리 주요 3사의 사업 안정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설비 투자 경쟁 비중이 증가하면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본 투자가 역설적으로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기회비용 확대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번 틀리면 크게 넘어지게 됐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재무 안축력과 재무 정책을 보다 비중 있게 바라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표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재무 안축력을 나타내는 차입금 대비 보유 현금성 자산과 시장성 증권 지표인데요.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22%이고 마이크론이 84%,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23%, 그리고 삼성전자는 10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닉스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주요 경쟁사 대비 낮은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신평사 기준으로 신용도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표에서 SK 하이닉스의 재무 안축력 수치에는 장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된 키옥시아 투자 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지금 키옥시아 투자 지분은 22년 말 공정가치 평가 기준으로 장부가가 5.7조 원입니다. 이게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SK 하이닉스의 키옥시아 지분 매각 가능성 여부도 재무 안축력의 중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가능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키옥시아 투자 자산과 관련된 주석을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일정 기간 동안 지분을 보유한 후에 이사 임명권이나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정 기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키옥시아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실적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재무 완충력과 재무 정책에 더 주목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이러한 수요 공급의 구조적 변동뿐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도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와 경제 및 산업 안보 강화 등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구축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그리고 이를 위한 보조금과 같은 재정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중국을 포함한 우려 대상국 내에 10년간 웨이퍼 기준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고, 보조금 수혜 기업의 생산 시설에 대한 접근권 제공, 그리고 수혜 기업의 생산 능력, 가동률, 수율 등 영업 자료 제출 의무에 더해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령했던 보조금을 최대 75%까지 반환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기술 및 영업 기밀 유출 우려에 더해서 보조금 실효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특히 국내 업체는 중국 내 설비 비중이 높아서 이 같은 규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내 업체의 중국 익스포저 얼마나 되나요? 네, 국내 업체의 중국 내 설비 비중은 주요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인데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낸드 36%를, 그리고 하이닉스는 디램과 낸드 각각 39%, 18%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론은 중국 내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산업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는 중국에 약 22조 원을 투자했고, SK 하이닉스는 동기간 32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하이닉스의 경우 21년 말에 인수한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대금 약 11조 원을 가산할 경우 투자 금액은 43조 원에 이릅니다. 네, 양사 모두 누적된 투자 규모가 상당한데요. 규제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메모리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대응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생산 능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중국 내 생산 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조항상 기술 전환을 통한 생산 증대는 허용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생산 능력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가 연장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설령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EUV 공정을 전체 공정 중 일부분에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팹에서 필요한 미세 공정을 국내 팹에서 보완하는 방식의 설비 운영이 가능할 걸로 예상돼서 단기적인 생산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중국 팹에 첨단 설비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국내 팹에서 보완해야 할 공정수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체 팹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서 앞서 설명드린 방식의 설비 운영이 지속 가능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 경우
중국 팹의 레거시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령 당분간 유예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미국이 중국 내 첨단 설비 도입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예 조치가 다국적 기업의 생산 기반 조정을 위한 시간을 일부 확보해주는 선에서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조치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수익성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국내 팹에서 제조 공정을 보완하게 되면 제조 리드 타임이 결국엔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조 리드 타임에 따라서 생산량이 일부 저하되게 되고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일부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비나 검수비 발생, 그리고 수요 이슈가 발생하면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규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중국 팹에서 생산되게 될 레거시 제품 활용 방안과 그리고 중국 팹과 국내 팹 간 믹스 조정에 따라서 수익성이 가변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부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강하게 발표되고 있는데요. 생산 기반 조정을 위한 대응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생산 기반 조정을 위한 투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장에서 보았듯이 중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SK 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규제 영향이 빠르게 가시화될 경우에 특히 투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이번 다운사이클 대응 과정에서 조 단위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재무 여력이 소진되고 있는데요. 업사이클 전환이 지연되는 가운데서 규제 영향이 빠르게 가시화되면 생산 기반 조정 과정에서 높은 차입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영업 적자와 이에 따른 수조 원의 사채 발행으로 SK 하이닉스의 신용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평사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신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특히 시나리오별로 SK 하이닉스의 수익성과 재무 부담을 추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2023년 하반기에 완만한 업황 반등과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영향이 중기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가정한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하이닉스 매출은 23년에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조 원 가량 감소하고 에비타는 23년에 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조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완만한 업황 반등을 가정한 이유는 누적된 재고 수준과 생산량과 출하량 차이, 그리고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수요 회복 동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현재 우수한 재무 탄력성에 힘입어서 장기 성장에 필요한 설비 투자나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한 운전자본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본원적인 사업 경쟁력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업사이클로 전환 시에는 충분한 업황 수혜로 24년에는 매출액과 에비대가 각각 40조 원, 18조 원으로 회복되고 25년에는 48조 원, 24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차입금의 경우에는 23년에 전년 대비 12조 원가량 감소된 7.5조 원가량의 캐펙스가 집행됨에도 이를 상회하는 에비타 감소와 정상적인 배당 및 이자 비용 부담 등으로 24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4년에는 현금 창출력 회복에 힘입어서 순차입금이 22조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25년에는 인텔 랜드 사업부 2차 대금 약 3조 원을 외부 차입해서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순차입금이 감축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다음은 주요 모니터링 지표 추정 결과인데요. 먼저 에비타 마진율은 베이스 케이스에서 24년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25년에는 4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차입금 의존도는 25년에도 15%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근본 다운사이클에서 축적된 재무 여력이 일부 소진돼서 재무 레버리지가 과거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23년에 순차입금 의존도가 27%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금 창출력 회복과 차입금을 감축하고자 하는 SK하이닉스의 재무 정책과 맞물려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케이스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의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가시화되는 것을 가정했는데요. 주요 가정은 규제 영향으로 생산 기반 조정을 위한 투자 부담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순차입금 의존도가 현금 창출력 회복에도 지속적으로 28%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높은 재무 부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이스별 상세 가정과 빅그로스에는 발간된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SK하이닉스의 신용도는 업사이클로 전환 시에 빠른 재무 안정성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우수한 시장 지위와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이 신용도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우수한 재무 구조도 신용도를 지지하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베이스 케이스 하에서 차입금 의존도는 23년에 32%까지 상승했다가 25년에는 26%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현 등급에 부합하는 우수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프는 당사가 유효 등급을 부여한 등급별 차입금 의존도 통계치인데 AA급 부여업체의 차입금 의존도 중위값은 25.6%입니다. 즉 호황기에 축적된 재무적인 기초 체력이 우수한 점이 하이닉스의 신용도를 다운사이클이 아니라 업사이클까지 고려한 사이클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시각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안전하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는데요. 베이스 케이스 하에서도 순차입금 의존도와 같이 재무 레버리지가 과거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같이 이번 다운사이클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재무 여력이 일부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요 회복 시기나 반등 속도가 예상 대비 더디게 나타나거나 네거티브 케이스와 같이 미국의 중국 규제 여파로 생산 기반 조정 관련 투자 부담이 빠르게 가중되면서 중기적으로도 현 등급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무 안정성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도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 연장 여부, 그리고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생산 설비 운용 방안 및 이에 따른 수익성과 자금 부담 변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황 관련해서는 하반기 업황 반등 여부와 강도, 그리고 이에 따른 연말 재고 수준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향후 불확실한 시장 및 정책 하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업사이클 전환으로 재무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반도체 업황 반등의 시기와 정도, 미국의 반도체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4월 13일 한신평 홈페이지에 게재된 예상보다 깊은 메모리 업황 침체 극복 가능한가? 라는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반도체 산업 현황과 과제 그리고 시나리오별 SK하이닉스 전망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